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를 공부하는 여러분, 오늘은 심리학개론 그 8강 생리심리학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기초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리고 대뇌나 내분비선 그리고 신경계통 등이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요. 인체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요. 자, 동일한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기능적인 단위를 형성한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화살표 돼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세포에서부터 조직, 그죠?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것들이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은 뭐 근육 조직, 피부 조직, 신경 조직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요. 기관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심장, 뭐 간, 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죠. 자, 심장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고 처리해주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 다음에 개라고 시스템이라고 영어로는 나와 있잖아요. 특정 기관과 부속 기관이 특정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체 시스템은 세포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 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체 시스템을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세포 내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생물학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본 환경 조성이 잘 돼 있을 때는 에너지 생성이 잘 되고요. 우리가 피곤함도 잘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았을 때 에너지 생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피곤함도 느낄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호흡기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체 시스템에는 호흡기계가 있는데요. 호흡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 대사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호흡에 필요한 이런 산소나 그런 것들은 몸속에서 필요한 만큼 몸속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화기계인데요. 소화기계는 우리가 입에서 식도, 위, 또 장을 거쳐서 항문에 이르는 통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는데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분쇄하고 또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영양소들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소화기계에서 일사불란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몸에 필요한 부분에 세포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순환기계인데요. 순환은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 등으로 구성되는 물질 수송 체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잘 순환을 시켜서 필요한 에너지는 몸속에 보내주고 필요한 각 기관에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계통이 순환기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에서 받아들인 어떤 산소나 소화기계에서 받아들인 영양물질,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순환을 시켜서 세포 하나하나에 배달을 시키고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포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그리고 세포가 배설하는 이산화탄소를 호흡기계로 다시 보내서 기타 노폐 물질을 간이나 콩팥 등으로 보내서 우리가 또 노폐물은 노폐물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계통이 순환기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를 에너지 생산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비뇨기계가 있는데요. 비뇨기계는 노폐물을 신체 밖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속에 영양분을 만들어서 공장처럼 막 돌려서 자기들이 역할을 해서 만들고 세포 하나하나에 그 영양분들을 보내주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노폐물들은 우리 비뇨기계가 신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 생식기계는 생식 과정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계통을 또 우리가 생식기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요, 정보 수집, 분석, 행동 계획과 의사소통 등 복잡한 정신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쵸?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고등 정신 기능은 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뇌의 구체적인 구조나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기본 구조를 먼저 보자면 신경계는 사람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사람 자체가 신경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신경계 기본 단위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 뉴런은 신경세포인데 이 세포들은 신경계 안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통합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기본 단위 뉴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신경계 기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신경계 내에서 신경세포들은 다른 세포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신경망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경망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개인이 좀 성장을 하면서 신경세포들은 특정한 신경세포들과 연결이 돼요. 어떤 세포가 어떤 특정한 세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습득을 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신경망 안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내가 학습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망이 강화가 돼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예전에 경험을 했던 그 비슷한 것들을 일을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그 신경망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부담이 없이 가볍게 잘 할 수 있죠. 자, 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뇌와 척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그 뇌신경에서 가장 좀 복잡하죠, 그죠? 가장 복잡한 지각, 운동, 정서, 인지 이런 기능들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는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린 것을 신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와 척수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척수가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말초신경계는요, 신체의 그 나머지 부분, 다른 모든 신경세포들을 포함하는 신경계예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우리가 뇌에 대한 얘기를 방금 했는데, 뇌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나머지 부분들이 부분들에 그 분포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경계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몸, 신체 기관들을 연결하는 그 근육, 중추신경계와 신체기관 그리고 또 근육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말초신경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말초신경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중추신경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그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선택한 정보에 대해서는 또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행동을 옮기라는 신호를 몸에다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의 뇌가 정보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몸으로 신체 쪽으로 명령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신경계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계의 기본 구조를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추신경계,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그다음에 척수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체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말초신경계에서 체신경계는요, 뇌신경 그리고 척수신경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경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자, 교감은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몸에 있는 기능들을 확 살려서 몸에 있는 기능들을 갑자기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서 그 위협에 대해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을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기능을 좀 쓰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좀 몸을 릴렉스 시키거나 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긴장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너무 활발해져 있다,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신경계에서 우리 신경세포의 종류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단세포 생물은요, 자극에 대해서 단순한 반응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 이제 사람을 포함한 어떤 그 동물들은 단세포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계를 통해서 다양한 행동이나 복잡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신경세포는요, 감각신경세포, 그다음에 사회신경세포, 그다음에 운동신경세포 이 세 가지를 기본 세포로 갖고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감각신경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감각신경세포는요, 말 그대로 감각.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정보를 감지해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빛이 갑자기 딱 비쳤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빛이 쫙 들어왔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내 감각에서 느끼는 거죠. 시각적인 감각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다음에 빛, 그다음에 소리. 소리는 이제 우리가 청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이고요. 그다음에 맛, 그죠? 미각으로 느끼는 감각. 냄새, 후각이죠. 그다음에 피부, 우리가 촉각으로 느끼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각신경 세포는 빛, 소리, 맛, 냄새, 피부 압력, 그죠? 촉감 이런 것과 같은 그 신호를 수용하고, 뇌는 또 운동신경세포가 근육 수축 및 이완을 지시해서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감각신경세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이신경 세포는요, 두 번째로 이 사이신경 세포는 짧은 거리의 회로 내에서 정보를 통합해요. 그래서 어떤 세포와 어떤 신경세포와 어떤 신경세포 사이의 그 짧은 거리 사이에서 그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신경세포를 우리가 사이신경세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로 운동신경세포인데요. 운동신경세포는 감각신경세포와 함께 움직임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신경세포인데요. 우리가 책 읽으면서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움직임, 행동, 이런 것도 감각신경세포가 손가락에 느껴지는 압력을 뇌로 보내고, 뇌는 또 운동신경세포에다가 적절한 움직임을 지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책장을 넘기고 하는 것 자체도 감각신경세포가 움직여서 손가락에 느껴지는 압력을 뇌로 또 보내주는 것이고, 뇌에서는 또 운동신경세포에다가 또 명령을 보내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적절한 근육의 움직임이 그 뇌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 연결되는 그 메시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운동신경세포는 그냥 단순히 뭐 운동신경세포 하나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신경세포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사행동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세포의 신호와 운동신경세포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반사행동 배우셨죠? 어떤 일이나 어떤 그 신호가 있을 때 반사적으로 어떤 그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가는 것, 우리 반사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사행동도 감각신경세포와 그리고 운동신경세포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경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단위,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세포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또 전달하는 역할에 필요한 4가지 기본 구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그 그림으로 잘 이해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기본 구조는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과 축삭종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체는 세포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전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염색체 DNA를 포함하고 있는 핵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림에서 볼 거지만 세포를 살아있게 만드는 기본 그 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상돌기입니다. 수상돌기는 수천 개의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세포체에서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상돌기는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다. 그래서 세포체에서 그 안에서 통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축삭은 세포체에서 축색이라고도 하고 축삭이라고도 하는데, 세포체에서 통합된 정보는 정기적 신호로 만들어져서 세포체로부터 길고 좁게 파생되어 있는 축색을 통해 전달된다. 축색 또는 축삭돌기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상돌기 핵 동그라미가 있고, 그림에 보시면 그 머리처럼 생긴 동그라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몸통처럼 이렇게 마디마디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그거 하나가 축삭이고, 자, 축삭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끝쪽에 시냅스가 있고 또 축삭 종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축삭돌기는 축삭의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삭 종말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자, 시냅스, 축삭 종말과 인접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사이에 있는 작은 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삭의 아래쪽, 그죠? 축삭 다음 쪽으로 보시면 시냅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축삭 종말과 인접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사이에 있는 틈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
그 뉴런부터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부위별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경 신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계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신경 신호는 어떻게 보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이거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신호의 본질은 전기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색의 내부가 바깥쪽에 비해서 약 마이너스 70mV의 전압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전이차를 우리가 마이너스 70mV 이 차이를 우리가 안정전위라고 부릅니다. 안정전이란 것은 어떤 자극도 가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통의 상태에서 축색의 내부와 바깥쪽 사이에 존재하는 그 전위의 차이를 우리가 안정전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색의 한쪽 끝에서 안정전위를 측정을 해보면서 다른 한쪽 끝에 축색 내부에 또 하나의 전극을 삽입해서 전기 자극장치를 통해서 전류를 쭉 흘려보내면 막전위가 변하게 됩니다. 자, 막전위의 변화 방향은요, 축색 내부에 가해진 축색 내부에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쪽이랑 뭐 바깥쪽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재봤잖아요. 그런데 축색 내부에 가해진 전류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색 내부에다가 양전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보내면 음수값인 안정전위가 그 크기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우리가 감분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전하가 아닌 마이너스 전하, 음의 전하를 거기다가 보내주면, 그 안쪽으로 보내주면 축색의 내부는 더 큰 음수값의 막전위를 갖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과분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가하면 그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보내주면 그 안정전위가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서 양의 전하를 보내면 마이너스, 감분극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음의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보내주면 그 안에서 더 큰 음수값이 막전위를 갖게 되면서 과분극, 플러스 분극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가하면 감분극,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를 가해주면 과분극이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감분극과 과분극의 정도는 축색 내부에 가해진 자극의 크기에 비례를 한답니다. 그래서 축색 내부에 어느 만큼의 우리가 자극을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감분극이나 과분극의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막전위는 점차 원래의 안정전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 전류를 보내는데 뭐 양전하를 보내든 음전하를 보내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의 상태, 안정전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분극 자극을 어느 정도 이상 증가를 시키면 막전위는 갑자기 역전이 되어서 축색의 내부가 바깥에 비해서 오히려 양전기를 띠게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정전위와 활동전위를 한번 볼게요. 안정전위는 그냥 보통의, 그쵸? 원래 그 갖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안정전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정전위는 휴식기라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활동전위는 발화기, 뭔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전위는요, 뉴런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그리고 칼륨이 안에 많고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온, 그 다음에 뭐 불, 염소 이온, 이런 것들이 세포 안과 밖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균등하게 분포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안정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정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극이 오면 뉴런의 발화기, 그러니까 활동전이로 되는 거죠. 휴식기에서 이제 발화기로 가는 거죠. 자극이 오면 뉴런의 발화기가 되면서 안쪽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기에는 안쪽이 마이너스, 발화기에는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는 내부가 플러스가 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부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전위, 발화기는요, 막전위가 약 마이너스 50mV에 도달했을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축색 세포막의 극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발화기, 활동 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전이로 인해서 막전이가 뒤바뀐 안정전이 상태다. 막전이가 뒤바뀐 안정전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보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이것이 무엇인가? 자, 단어만 놓고 보면 우리 신경에서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물질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신경세포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경세포들이 계속 움직이고 뭔가 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신체와 연결이 되면서. 자, 신경세포는요, 전기적인 신호, 그 다음에 화학적인 어떤 전달체를 통해서 신호를 체계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행동,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신경세포들은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작은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신경세포들과의 어떤 화학적인 교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경세포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 자기 옆에 인접해 있는 다른 신경세포에 정보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세포들이 화학적으로 계속 뭔가 운동을 하고 작용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신경세포에다가 계속 신호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호를 받은 그 신경세포가 또 다른 신경세포에다가 신호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에서요, 신경신호와 수용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건너서 시냅스 후 신경세포의 수용기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합한 이후에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 남아있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원래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 남아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조절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재흡수. 그러니까 시냅스를 건너서 시냅스 후 신경세포의 수용기와 결합을 한 이후에 시냅스의 전 신경세포에 남아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또 다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활성화 과정을 거쳐서 자가 수용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흡수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그러니까 전 신경세포의 그 종말 단추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재흡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흡수가 되면서 다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런 신경세포로 다시 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비활성화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비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가 수용기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에 신경세포의 자가 수용기라고 불리는 수용기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흡수, 비활성화, 자가 수용기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활동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약물과 독소들, 우리가 어떤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몸에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이렇게 몸에 흡수가 되었는데 그것들이 좋지 않은 거야. 좋지 않은 나쁜 성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나 사고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공부하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늘리기도 하고요.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모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흡수를 막기도 해요. 그래서 약물은 인위적으로 그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늘리는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작용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더 활성화되도록 활동을 많이 하도록 활동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작용제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좀 기능이 떨어지도록, 활동을 안 하도록, 활동을 조금 통제하는 거 못하도록 이렇게 줄이는 활동 또는 그런 활동을 일으키는 물질을 대항제라고 부릅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독성이 있는 약물, 예를 들어서 헤로인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헤로인은 그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적으로 신체에서 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과 화학 구조상 유사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이는 그 화학적인 그런 메커니즘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그 모습,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신경세포의 수용기가 자연적으로 몸에서 만들어진 그 신경 전달 물질과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약물을 구별하지 못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수용기가 몸에서 만들어진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몸속에서 계속 뭐 화학적인 작용을 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결국 이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 자, 합성돼서 만들어진 약물들이 이런 신경세포들, 신경 전달 물질들이 움직이는 이런 메커니즘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몸속에 작용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이게 약물인지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지 잘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기의 관계는 열쇠와 그 열쇠가 맞는 그 자물쇠에 맞는 그 열쇠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자물쇠의 관계랑 좀 비슷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된 약물은 자물쇠에 맞는 열쇠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된 약물은 우리가 몸의 메커니즘,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움직임, 작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은 몸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인간의 신체에는 많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표 안에 이렇게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8가지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요, 우리 그 몸 근육이 움직이는데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자, 그다음 에피네프린은 몸에 에너지를 관장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 에피네프린이 떨어진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 못 움직인다, 아니면은 활성화되지 못한다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되게 피곤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필요한 일을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가 각성제 같은 거, 그렇죠? 각성제 역할을 하는 그런 뭐 음료수나 많이 있잖아요. 약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먹거나 이렇게 하고서 반짝 힘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우리 몸에서 이런 각성 역할을 하는 거, 막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거, 막 이렇게 항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감정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서 많이 나올 때, 이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안정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도파민은요, 보상과 동기, 자발적 움직임의 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서 막 분비될 때는 굉장히 막 자신감 충만하고, 나도 잘하는구나, 나 잘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생기는 거죠. 아,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의지를 딱 가질 때 우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요, 뇌 전반의 활동 전이를 억제해요. 불안 조절. 그래서 활동 전이를 이렇게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불안감이 좀 이렇게 낮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사람이 불안을 느끼면 막 몸에서도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는 것이죠. 자, 글루타메이트는 뇌 전반 활동 전이를 촉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습과 기억, 그러니까 뇌 전반에서 막 뭐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글루타메이트가 막 활성화되면 우리가 공부가 잘 되고 기억력이 올라가는 거죠.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엔돌핀이에요. 이거는 아주 많이 들어보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인데, 엔돌핀은 사실 몸에서 느끼는, 어디가 되게 아플 때, 통증이 느껴질 때, 환자들이 막 몸이 아파서 통증을 느낄 때 이런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 하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되게 좋다, 그 다음에 난 현재 되게 괜찮다 라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돌핀은 통증을 억제하는 그 통증제보다 굉장히 더 높은 정도의 그 효과를 내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뇌에서 뭔가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움직여서 몸으로 막 보내주고 명령하고 우리가 또 행동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척수를 먼저 한번 보면은요, 척수라는 것은 신경 조직들이 밧줄처럼 신경의 조직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신경 조직의 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줄기가 되겠죠. 감각 정보를 뇌로 보내요. 그래서 뭔가 감각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것들을 뇌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뇌에서 운동 신호를 또 뇌에서 다시 몸의 신체 부분들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하면서 반사 행동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척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뇌줄기인데요. 뇌줄기는 자, 우측의 그림에서 자, 가운데 쪽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이 뇌줄기라고 나와 있죠.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심장 뛰는 거, 그죠? 우리가 심장이 뛰어야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생존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호흡, 그다음에 몸의 순환, 그다음에 각성, 그다음에 뭔가를 뭐 삼키거나 뱉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배뇨. 자,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뇌줄기입니다. 자, 뇌줄기를 조금 더 보면요, 뇌줄기에 중대한 타격을 받으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바로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경세포들의 회로망에 모여있는 망상체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그물체라 불리는 이 부위, 그물체라고도 불리는데, 이 부위는 우리가 잠을 자거나 그다음에 깨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 각성 수준, 이런 수준들을 통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망상체는요, 인간의 어떤 각성, 그다음에 의식 상실 사이에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조금 더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마취제는요, 망상체 활성화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점점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취제입니다. 자, 교뇌라는 것은 그 다리, 우리가 무슨 교 다리 얘기할 때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교뇌입니다. 다리라는 의미인데요, 손해한테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뇌에 나머지 다른 영역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뇌를 우리가 교뇌라고
뇌라고 부릅니다. 소뇌와 다른 뇌 구조를 연결하는 중개소, 다리. 제가 좀 전에 다리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전뇌를 보겠습니다. 전뇌는 뇌의 가장 상위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뇌죠. 뇌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뭔가 우리가 인지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뭐 행동하고 그다음에 정서적 감각,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 몸으로 그 뇌에서 신체에다가 명령을 보내서 몸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동작 하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뇌입니다. 피질은 뇌의 가장 상위 수준의 구조로 가장 복잡한 지각, 정서,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사고, 이 모든 것에 관여를 합니다. 대뇌 피질의 각 방구는 오른쪽에 보시면 네 가지 영역, 그 엽으로 무슨 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두엽, 두정엽, 축두엽, 전두엽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후두엽은요. 시각 정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서 어떤 지각을 감지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내가 봤던, 훅 지나가면서 내가 뭔가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 지나가면서 봤던, 아니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후두엽. 그 다음 두정엽은요, 촉각. 우리가 몸에서 촉감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프다. 그 다음에 뭐 부드럽다, 거칠거칠하다. 이런 촉각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전뇌의 영역을 우리가 두정엽이라고 부르고요. 자, 측두엽은요, 청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소리와 그 다음에 언어에 관여하는 그런 영역을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요, 전두엽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운동이나 어떤 추상적인 사고, 그 다음에 계획, 기억과 판단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는 전문화된 영역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은 어떤 사고를 할 때 사람들과 뭐 소통을 하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판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전두엽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뇌인데요. 환경 내의 즐거운 자극으로 향하게 하거나 위협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줘요, 중뇌는. 뇌 줄기 위쪽에 위치를 하는 되게 작은 부위인데 작지만 되게 중요하죠. 뇌 중에서 뭐 안 중요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작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뇌도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을 좀 즐거운 쪽으로 향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분과 각성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아까 세로토닌 제가 설명드렸죠. 세로토닌은 굉장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뇌에는 기분과 각성에 관여하는 이런 세로토닌도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중뇌와 후뇌만 갖고 있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전달드리고요. 자, 후뇌는요, 척수와 연결돼 있어요. 자, 척수로 들어가는 정보랑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뇌의 영역을 우리가 후뇌라고 하는데요. 자, 중뇌랑 후뇌만 있어도 우리가 뭐 생존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척수로 들어가는 정보, 그 다음에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뇌 영역을 척수라고 하고요. 통합하는 뇌 영역을 후뇌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각성, 뭔가 활성화되는 것, 그 다음에 운동 기술 등을 모두 통제를 해요. 그래서 후뇌는 운동과 좀 호흡,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뇌는 미세한 운동 기술 통제하는 소뇌의 큰 구조. 그래서 소뇌는 지금 좀 전에 후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호흡, 각성과 운동 기술 등을 통제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소뇌는 미세한 운동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소뇌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경계의 기본 구조. 신경계는요, 정보통신망으로 감각 입력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에 관련된 운동 출력을 송출하는 운동신경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는 중요한 뇌와 척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뇌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뇌 기능들과 함께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가 중추신경계 좀 전에 뇌와 척수로 구성됐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가 체신경계, 그러니까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 이렇게 체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표로도 보여드렸어요. 자, 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를 좀 긴장되게 만드는, 굉장히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촉각을 세우고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을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말씀드렸고,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에너지를 좀 저장하기 위해서 좀 릴렉스,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을 우리가 부교감신경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신경세포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세포 그림을 보면서 세포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세포를 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핵을 품고 있는 세포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축색 또는 축색, 우리가 아까 축색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축색 하나가 이렇게 마디처럼 돼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는 그림 보셨었죠? 네, 그걸 우리가 축색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축색 돌기는 축색 끝에 있는 축색의 끄트머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돌기를 우리가 축색 돌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시냅스는 끝쪽에 있는 어떤 작은 공간, 신경세포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뇌 구조를 한번 보면 척수가 있고, 그다음에 뇌 줄기가 있고, 그렇죠? 뇌 줄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 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감각, 그다음에 운동,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되게 중요한 생명과 연관이 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교내는 우리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뇌와 어떤 뇌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를 우리가 교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뇌, 그다음에 중뇌, 후뇌는 우리가 좀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세포체는요 핵과 여러 구조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상돌기는 수초로 덮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축색은 세포체에서 종말 단추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네 번째 종말 단추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2번이에요. 자, 수상돌기는요, 제가 그림 보여드립니다. 수상돌기는 세포체, 핵을 품고 있는 세포체, 거기 보시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수상돌기가 나와 있죠. 이 수상돌기는 뉴런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수초로 덮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종말 단추는 이곳에서 다른 뉴런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축삭종말, 그림에서 우측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축삭종말이라고 있잖아요. 종말 끄트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종말 단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런, 이 신경 구조에 대해서 잘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한 손상은 어색하고 조정되지 못한 운동들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이 복잡한 운동 활동을 조정하는 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손상되면 어색하고 그 다음에 조정되지 못한 운동들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복잡한 운동 활동을 조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뇌일까요? 네,
소뇌입니다. 자, 소뇌는 운동 기능과 아주 그 미세한 운동 기능과 운동 기능을 관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아래 문장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거. 자, 우리가 그 신경계에 대해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신경계에 있는 각 뉴런은요, 세 개의 주요 부분들, 즉 모랑, 모,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경계에 있는 뉴런이 어떤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아교질, 세포체, 수상돌기들. 두 번째, 축색, 신경, 세포체. 세 번째, 아교질, 축색, 세포체. 자, 우리 조금 전에도 그림에서 보셨죠? 자, 신경계가 세 개 주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4번, 수상돌기들, 세포체, 축색. 자, 여러분들은 신경계, 뉴런이 어떤 세 개의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답을 적으셨습니까? 자, 수상돌기들 4번입니다. 세포체, 축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림 볼게요. 그림 보면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자, 수상돌기, 핵을 품고 있는 세포체 있잖아요. 위에 동그랗게 머리처럼 생긴 거. 자, 거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나와 있는 거 수상돌기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수상돌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체, 그 동그랗게 머리처럼 생긴 세포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포체와 수상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색이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마디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네. 축색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축색 위에 수초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축색들이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연결이 된 끄트머리 쪽에 시냅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자, 축색 종말이 있고.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신경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 부위의 명칭만이라도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명칭과 관련된, 신경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 이미지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잘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이사이에 말씀드렸던 이 명칭들, 이 신경계에 있는 이 뉴런이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명칭들, 이런 부분 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이미지로 먼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문제 맞추는 데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아래의 내용은 어떤 것을 설명한 것입니까? 라틴어로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뇌로부터 오는 정보를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뇌와 다른 뇌 구조를 연결하는 중개소, 다리 역할을 한다고.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뇌는 어떤 뇌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맞추셨죠? 교뇌입니다. 자, 뇌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우리가 뭐 행동하고 사고, 인지, 그다음에 감정, 행동,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뇌에 관련된 어떤 그 뇌 구조나 그다음에 뇌 구조 안에서 뇌들이 각각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이런 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한 것입니까? 신체 나머지 부분에 다른 모든 신경세포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신체 기관 및 근육을 연결합니다. 자, 신체 나머지 부분에 다른 모든 신경세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신경계,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중추신경계 되게 중요한 신경계라고 그랬어요. 뇌가 포함이 되는 이 중추신경계와 신체 기관,
그리고 근육을 연결해 준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말초신경계입니다. 그렇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다 그랬고, 말초신경계는 이렇게 신체 기관 및 근육을 중추신경계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고, 우리가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도 우리가 도표를 다 그려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런 신경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본 개념, 제가 그려드렸던 그 신경계에 대한 부분, 그 표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 표에서 스스로 표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입으로 이렇게 외워보시면서 스스로 좀 적어보시고 기능에 대해서 좀 읊어보시면 훨씬 더 기억하는 데 수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그 생리심리학의 그 첫 번째 시간, 생리심리학은 우리가 우리 생리적인,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초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행동과 그 다음에 어떤 사고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생물학적인 이런 우리 몸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잘 알고 이해를 하면서 제가 그려드렸던 그 도표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만 도표로 그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입으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해 보시면서 연습을, 복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문제풀이를 하거나 개념을 잡는데 수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리심리학 첫 번째 시간을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거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생리심리학 두 번째 시간으로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